자, 두 번째. 또, 다른, 흔한 거, 뭐 있어요? 기능학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제가 만성 알레르기도 많이 와요. 네. 알레르기, 그 다음에 뭐 만성 비염, 그다음에 만성 간지럼증, 그다음에 감기가 잘 안 낫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감기 안 낫는 거 왜 그래요? 감기 안 낫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히스타민 증후군이라는 내용인데, 히스타민 증후군. 네, 히스타민 증후군 내용인데 내 몸의 그런 전시 상태가 오래 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2달씩 가고 안 하니까 맞아요. 엄마들이 엄청 걱정하고 네. 고열도 아니야, 막 미열인데. 미열인데도 뭐 애가 괜찮은 것 같아서 감기 걸리면 자야 돼. 엄마가 알아가지고 재우고 했는데 애가 낫는 것 같은데 계속 가죠. 또 좀 있으면 또 그러고. 네. 그러니까 안 나고 그러면 별의별 검사를 다 하잖아요. 이제 다 하죠. 걱정되니까 엑스레이 맞아요. 찍고 피 검사하고 해열제 무조건 먹고 네. 잠은 잘 자야 된다 이러면서. 항생제도 뭐 갑자기도 먹고 그거는 일단 끊고 뭐 끊고 먹고. 히스타민 증후군 얘기 좀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때문에 히스타민이 몸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히스타민이 원래 이제 우리 몸에 뭔가를 배출하는 그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침하게 하고 그다음에 설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균을 먹고 막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죽이는데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내뱉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뇌도 각성시켜요. 아, 내가 땅콩 먹으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붓고 힘드네? 다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각성되고 심장도 막 두근거려지고. 근데 이게 짧게 자기 역할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 아니고. 되는데 너무 히스타민으로 될 수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히스타민이 많이 자극되는 상황이 많이 노출되거나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자꾸 노출되거나 강아지도 될 수 있고. 그쵸. 그런가요? 그런 것도 고양이 있을 수 알러지는 있고. 흔하지만 강아지도 될 수 그런 있고. 것도 있어요.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글루텐 같은 것도 내 몸에 저 염증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 많이 클 것 같은데. 음식이 크죠.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장을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히스타민 증후군에서는. 그 다음에 히스타민도 히스타민을 만드는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요. 만들었으면 없애주는 효소도 있거든요. 없애주는 효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거나 에스트로겐이 좀 과다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히스타민이 오래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장치료부터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우리가 머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내는 이 호르몬이 히스타민을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은 스테로이드잖아요. 네. 항히스타민 역할을 해요. 그래서 히스타민의 그런 나쁜 역할을 보상시켜주는데 내가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여기 부신의 호르몬이 낮아지고 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코티졸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코티졸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면 내 머리는 자꾸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몸에서 히스타민의 작용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어떤 부신 피로와 장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요. 그럼 목 아프고 이제 열나고.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이렇게 긁었을 때 잘 올라오고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알레르기면 그러려니 하는 땅콩 알레르기, 복숭아 알레르기. 근데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코로나 걸린 뒤로부터 뭐 한 뒤로부터 어떠한 뒤로부터 나의 시스템이 뭔가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여기 혈관이 확장되게 하는 것도 히스타민 역할이거든요.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 혈액에 있는 물이 빠져요. 조직으로. 그래서 부어요. 특히 다리가 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각성 반응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되니까 불안하고 심박동이 막 자주 올라오고. 그래서 근데 긴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안 좋겠네요. 그쵸.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 자체는 히스타민 증후군만 딱 그렇게 구분되는 병이 아니고 보면은 뭐 약간 공황 장애라든지 심해지면 자율신경 문제도 그런 심박동을 유발하거든요. 빈맥 증후군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 경우가 많다. 네, 저는 신경과에서 또 자주 보는 환자가 두근거리고
두근거림. 어지럼증, 두근거림 그런 환자거든요. 그런 환자들 보면 자율신경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젊은 사람들도 흔한데 앉았다 일어날 때 맥박수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막 40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러면 완전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뇌혈류도 감소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심장 펌프가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져서 효율이 머리는 더 띵하고. 갑자기 실신이 오죠. 실신을 실신이 해버리는 오죠. 실신 전구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혈압이 꼭 떨어져야 실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맥박이 너무 올라도 실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더 꽤 많아요. 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저혈압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빈맥은 좀 적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더 많을 네, 수 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혈압약을 먹으면 잘 와요. 혈압약 먹고 전립선 비대증이요. 같이 먹으면서 전날 술 한잔하고 이제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팍 쓰러져서 그러잖아. 진짜 위험하네. 네,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자율신경 기능, 그다음에 히스타민도 그렇고 뭔가 내 심장과 맥박, 혈관에 이런 얽히설킨 문제들이 내가 마치 공황장애나 대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어딜 가도 내가 얘기 듣지 못하는 만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죠. 네, 다 정상인데. 그렇죠.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만성 어지럼증에는 만성 편두통 환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들은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되게 약간 기능학적으로 뭔가 비기능을 다 여러 두루두루 갖고 있어서 나의 어떤 자율신경이 백업이 잘 안 될 때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처방해요? 동동시키나요? 원인이 다르잖아요. 편성 같아도 원인이 또 다른 게 기능하게 또 마시니까 그 사람은 다 검사를 다 해야죠. 오케이. 뭐가 문제인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다 있다. 달라지죠. 이게 지금 너무 증상만 슬프게도. 갖고 증상 갖고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진단이 지금 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증상에 따라서 제가 환자의 불편감을 덜어주는 약을 주는 거죠. 약을 처방하는 거는 환자의 치료 과정 중에서 힘들지 말라고 주는 거고 그 이면에 이렇게 이산저하가 있으면 이산저하를 치료하고 장이 안 좋으면 장을 치료하고 장이 안 좋은 경우도 꽤 많나 봐요.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정말 80%. 그냥 안 좋다고 보면 돼요. 네, 장이 좋은 경우가 많진 않다. 오히려 장이 좋으면 이 환자 장이 좋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선생님은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안 좋은 게 또 분명히 있어요. 안 좋은 게 오케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고. 드러나는 게 네. 있어서 중금속 이런 건 상관없나요? 중금속 상관 있죠. 중금속 검사는 제가 너무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첫 번째 라인을 생각하진 않고 이제 중금속 이것도 안 나오네? 비싼지 몰랐어. 이것도 안 나오네? 그러면 그때 중금속 혈액이랑 모발 그렇구나. 중금속 검사 나가요. 아니면 어린이들은 중금속 검사나 유기성 검사 나가죠. 그냥 해줘. 어린이들은 먼저 해버리죠. 먼저 하죠. 피 검사 잘 찾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메가3 검사 찔렀다가 미흡을 많이 한 7살이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6살. 그렇지. 그 중금속이 이제 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예전보다는. 맞아요.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제초제도 그렇고 백신 성분 중에 알루미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데 엄마가 중금속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애는 그래 엄마가 나는 우리 애 유기농만 먹이고 백신도 안 맞췄어요 라고 해도 아이가 중금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엄마가 그래서 박준봉 원장님 같은 경우는 미리 임신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더라. 이게 보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보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보험이 되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거는 가임기 여성. 맞죠? 네, 예비 엄마. 예비 엄마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한 단계 높은 건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태아 수준에서의 건강 결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산부를 중요시 여긴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검사할 거 검사해주고 임산부 백신 맞으세요 이런 정도 수준에 하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엄마들 약간 인식적인 부분도 인식이 먹거리부터 필요해요. 네, 먹거리가 특히 필요해요. 많이 먹거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 전에 사실 뭐 중성속 치료 몇 년 걸릴 수 있거든요. 수은 같은 거. 계속 우리가 출산 연령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몸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속 쌓여놓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낳는 것 같아요.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결혼도 늦어지니까 잔류 오염 물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들.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 독소들이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거든. 나오기가 어려워. 네. 그냥 살면은 알아서 나오진 않을 것이고 계속 축적이 돼가지.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씩 나갈 수는 있겠죠.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근데 않고 조금씩. 그쵸. 배출을 내가 잘하는 상태고 해독 잘하는 상태면 조금씩 나갈 수는 있지만 또 몸에서 너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빼주려고 해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노출되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임산부들은 뭐 고등어 먹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상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다 알죠. 참치는 안 된다. 그 정도 알잖아. 근데 참치 고등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어. 그거 말고도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딱 가임기 여성 저는 그냥 어린 여자 환자들 오면은 무조건 얘기해요. 어린 여자 환자들 전 편두통을 많이 보거든요. 소아 환자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오면 무조건 얘기해요. 가공식품 안 돼. 특히 여자아이들 더 안 돼. 일회용품 안 돼. 이렇게 엄마는 너무 좋아요. 뒤에 있던 엄마분들이 더 얘기해달라. 내가 얘기하면 귀등으로 안 듣는다. 문제는 그 젊으면 얼마나 그게 또 와닿을 수 있어. 근데 제가 꼭 얘기해요. 앞으로도 크게 고생한다. 너무 크게 고생해.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너 머리 아픈 거 왜 그런지 알아? 막 내가. 아니 사실이니까 공갈 협박이 아니라 협박은 맞는데 공갈은 아니야. 그쵸. 진실 협박. 진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부터 끊자. 뭐 이렇게.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뭐 아이들은 좀. 맞아요. 문제되는 게 많아지지. 자 마지막 세 번째.